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내수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남성현 IBK 투자증권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참 야속하게 나갔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그동안 좀 저평가받았던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 조금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밸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 유통주 흐름을 조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1분기 매출 나쁘지 자체는 않았고. 민간 소비 자체가 성장을 예상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매출액 자체는 좋았는데 네. 이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회사가 밸류업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이익 창출 능력이 좀 확대가 돼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비율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변동비 같은 부분이나 고정비 같은 부분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 성장 자체는 사실은 쉽지 않았던 구조고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위주로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 성장률, 시장의 상승률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그나마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좀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예, 맞아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유통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부진할 수밖에 없고 특히 2분기가 종부세라든지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비성수기임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상반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2분기까지의 실적 흐름 자체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를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성장과 비용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성장은 내수가 직관적으로도 강하지 않을 것 같지만 비용도 높다. 이런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어떨까요? 하반기에 갔을 때 유통주가 뭔가 반등이 나올 만한 변화 내지는 트리거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1분기에 민간 소비 자체가 증가했던 이유를 좀 여러 가지로 꼽고 있는데 네. 하나는 대외 무역 수지 흑자 자체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건 웃기지만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사실은 소득 효과보다는 자산 소득 증가 효과가 일부 있었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놓고 감안을 하면 사실은 이 자산 가치 효과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반기의 뷰를 조금 놓고 보면 일단 작년 대비 기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음. 어차피 유통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인구수가 많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소비 지출 여력 자체 대체 계상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크게 변화가 없는 과정에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수출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 특정 산업군에 대한 소득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소비 여력 자체는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1분기보다는 여전히 2분기, 3분기가 조금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다가 일단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보면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부동산 매매 거래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는 조금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만큼의 소비 여력이 확대될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1분기 데이터에서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예.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을 소비자들이 작년과 다르게 조금 수용하는 효과가 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하반기에 소비가 더 빠질 일은 없을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음. 하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에 유통주의 트리거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선제적 구조적 효과 자체를 좀 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많이 한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그런 회사로는 이마트라든지 하이마트 쪽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바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조적으로 뭔가 비용을 조금 먼저 단행을 해서 네. 내지는 이제 비용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고 당장 성장은 아니더라도 비용이 줄어들면 마진이 개선돼서 향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가고 2분기가 이제 6월 얼마 남지 않아서 아직 집계되진 않았습니다만 2분기 실적 시즌에 그래도 유통주에서 아니면 유통주는 2분기 실적이 어떤지를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텐데요. 어떤 수준일까요?
일단은 역신장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은 안 좋을 거다. 예, 실적은 부진할 거다라고 좀 비용이 좀 큰 이유일까요? 저는 비용적 이슈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2분기에도 외형은 아주 낮은 한 자릿수 성장률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찌됐던 간에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인플레이션이 3%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의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가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1분기에 저희가 실적을 분석해보고 2분기로 추정을 해보면 1분기에 한 미드 싱글 정도 외형이 성장을 해도 일단 이익 자체가 방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으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펀더멘탈 자체가 이어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보면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률로 이익 자체가 증익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명절도 비수기.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 의료 제품 판매량도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정확한 숫자 자체를 지금은 저도 예측을 그렇죠. 하거나 파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1분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성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유통주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사실은 국내 유통주의 크나큰 모멘텀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이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조금 내방을 하게 되면 소비가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냐, 아니면 매출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효과는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이게 데이터가 민간 소비로는 잡히지가 않아요, 통계학적으로. 아, 예, 민간 소비로는 서비스 수지 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니까. 예, 이게 1분기 민간 소비가 외국인 인바운드 효과 자체를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내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네. 소비를 하는 여력에서 결국 그분들, 특히 자영업자, 서비스업자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과거하고 다른 게 국내 시장 자체를 쇼핑 위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바운드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인바운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쇼핑 플랫폼, 특히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제 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주요 호텔 업체들의 실적이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3년 정도의 기고 효과가 있어서 올해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1분기에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형 성장하고 이익 성장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2분기는 중국인 인바운드 효과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절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는 호텔이라든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플랫폼 사업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더라도 뭐 쇼핑이나 이런 부분보다 뭐 쇼핑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행, 뭐 이렇게 숙박은 뭐 자야 되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지만 쇼핑 쪽은 아직은 모멘텀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이게 주변 환경을 돌고 돌고 돌아서 유통업 하면 아마 이 기업에 대한 향방을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마트. 네. 아, 약간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이 주가를 뒤집어 놓고 보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저가다 보니까 네.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마트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희망퇴직이라든지 이제 비용이 조금은 일시에 반영은 되겠지만 이후에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약간의 비아냥거림도 있는데 우리가 이마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네. 낮은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 효과 자체는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과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컨버전해서 보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한 5배 정도 나온 걸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결국은 상당히 구조적인 개선 노력 자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 통제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퇴직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충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기는 가뜩이나 비용 자체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적자 폭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3분기에는 이런 효과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익 성장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 기저효과가 좀 큽니다. 작년에 신세계 건설에 따른 이제 충당급이 3분기에 반영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3분기 충당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인이 보통 충당급을 확실한 선상 징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워낙에 선상 징후가 확실하다 보니까 기업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던 거고 최근에 연구체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무채 비율 자체를 줄이고 있고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런 부분에 따른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시사항을 보면 이제 온라인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비용 통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네. CJ그룹하고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물류 비용 절감 효과 자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 자체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계열사 합병을 통해서 이제 본사 판관비 자체도 줄이려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펀더멘탈, 영업 사항에 따른 펀더멘탈 자체는 1분기, 2분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희망퇴직 이후에 이런 효과 자체가 더욱더 돋아나면서 시장에서는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 자체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신세건설이 거의 연결 편입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체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향후에 이 쓱닷컴을 뭐 지금은 뭐 증권사 TRS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따른 재무적 부담 자체는 여전히 100% 해결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회사의 기초 체력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그래도 뭐 지금까지 보셨던 수준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뭐 제 톤이 원래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는 뭐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계속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이라는 걸 안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 내수 안 좋고 여러 가지 판관비나 고정비가 높았던 부분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 물론 이게 일시에 뭐 2분기 실적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때 비용이 급증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악재라기보단 이 부분들이 향후에 마진 개선의 어떤 발판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각고의 노력으로 좀 몸집을 줄이거나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변해가는 이마트의 어떤 흐름을 한번 챙겨보시는 그런 기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을 끌고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유통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러한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는 거는 괜찮을 거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을 가담하려는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주 자체는 여전히 소비 경기 회복에 요연하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회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계열사 자체를 편입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 종속회사 실적 자체가 부진했다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 전체 어닝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 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어찌됐던 이익을 벌어들인 걸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뭐 대형 유통주들이 조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이제 유통주를 이제 성장에 따른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를 배당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인회사로 조금 보셔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사실은 뭐 지주사 형태에서 이런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특히 주주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잘 체크업하셔서 결국 연말 위주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을 조금 보시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좀 기초가 되는 유통주 중심으로 배당을 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유통업이 특히 내수에 좀 집중된 유통업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번 긴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